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1단원 역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힘과 운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네 번째 차시로 중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참이라고 생각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인류가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순서가 과학 역사의 순서랑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보다 안쪽, 아래쪽에 있는 세계를 지상계라 불렀고, 지상계를 이루는 물질은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원소들은 원래 자리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가장 아래에는 흙으로 된 지구가 있고, 그 위에 물, 그 위에는 공기, 맨 위에는 불이 있어야 하죠. 따라서 공기 중에서 불을 지피면 불은 원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물이나 일상적인 물체들은 원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물체는 대부분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보다 더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거고요. 물론 당시에는 현대적 의미의 중력이라는 개념이나 용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물체가 떨어지는 원인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중력에 대한 고대적 관점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는 원인은 원소가 원래의 자리로 가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물질에 따라서 조합된 사원소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정도가 다르게 되고, 이에 따라서 무거움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돌은 사과보다 흙의 성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돌은 사과에 비해서 아래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더 강한 거고, 따라서 돌은 상대적으로 사과보다 무거운 거죠. 무겁다는 건 아래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더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무거울수록 더 빨리 낙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낙하하는 현상을 누군가가 끌어당기는 현상이 아니고 사물이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 물질 자체의 본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은 2000년 동안 사실로 받아들여 왔었지만, 중력에 대한 부분도 역시 갈릴레오에 의해서 부정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당시의 종교들과 결합되어서 진리처럼 믿어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을 비판한 대가로 종교 재판을 받고 자택이 감금되었었고, 감금된 채로 새로운 두 과학에 대한 수학적 논증을 저술했습니다. 참고로 갈릴레오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과학을 조금 어줍잖게 배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과학이 종교에 맞서기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자 가치는 어떤 사상에 맞서거나 무언가를 반대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나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측하려는 데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관측과 사고 실험, 수학적 논증을 기반으로 사실을 모순 없이 정리하려는 것 뿐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종교계에서 그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을 때린 거죠. 뭐 지금 진화론을 싫어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고요. 아무튼 이전 시간에 언급했었지만, 이 책의 첫째 날에 쓰여진 내용은 무게와 속력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 따르면 무거운 물체는 더 빨리 떨어져야 하는데요. 갈릴레오는 모든 물체는 같은 가속도로 낙하한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죠. 물론 공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습니다. 진짜 진공에서 실험을 해볼 순 없지만, 갈릴레오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 명제를 논증했습니다. 일단 두 물체 중에서 무겁다고 여겨지는 물체가 더 빠르게 낙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물체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물체로 만들었을 때, 위쪽 물체가 늦게 떨어지려는 속도와 아래쪽 물체가 빠르게 떨어지려는 속도가 상쇄되어서 두 물체 각각 낙하 속도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건 두 물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에서는 세 개의 물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물체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떨어져야 하기도 하죠. 이건 이 자체로 모순이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져야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두 물체를 하나로 보는 과정이 부자연스럽다면 갈릴레오의 생각을 좀 확장해서 하나의 물체를 반으로 나눠서 생각해봐도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맞다면 물체가 반이 되면서 물체의 무게가 반이 되기 때문에 낙하 속도가 줄어야 하죠.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물체를 잘게 나누면 물체가 거의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물체라는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되겠죠. 결국 모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릴레오는 실험을 통해서 관측하지 않더라도, 즉 논증에 의한 사고 실험만으로도 무게에 따라서 낙하 속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때부터 대중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레이가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나서 뉴턴이 태어났죠.
뉴턴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갈릴레오와 데카르트의 자연에 대한 직관을 수학적으로 정리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책은 고전역학에서의 중력, 즉 만유인력 법칙을 중심으로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책이죠. 뉴턴은 달을 포함한 모든 천체의 운동을 자신이 만든 운동의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구와 달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는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달은 지구 쪽으로 가속되고 그 결과로 타원 운동한다고 설명했죠. 이건 2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이런 운동이 가능한지는 레벨 2와 3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지표면에서 물체가 낙하하는 이유 역시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지구와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낙하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상에 있는 물체가 지구 주변을 돌지 못하는 이유는 초기 속도의 수평 성분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과를 수평 방향으로 총알처럼 빠르게 던진다면 적당히 날아가다가 지구 중력 때문에 지표로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물체를 충분히 빠른 속도로 발사할 수 있다면 지표에 떨어지기 전에 원래 위치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궤도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운동하게 만들 수 있는 속력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면 지상에서 만든 물체로 인공적인 위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이전까지는 천상계와 지상계의 물리 법칙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나오면서 천체를 이루는 물질이나 지구에 있는 물질이나 그 운동 방식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이 결론은 달의 운동 하나 가지고 얻어낸 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높은 레벨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정합성이 여러 곳에서 맞아 떨어진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특정 종교나 사람의 권위에 의존하던 설명 방식에서 관측과 수학적 논증 중심의 설명 방식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인간은 자연에 대한 더 정확한 지식을 얻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질량이 각각 M1, M2인 두 물체가 라지 R만큼 떨어져 있으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힘 역시 운동 3법칙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죠. 여기서 G는 중력 상수인데요.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표준 단위로 6.674 곱하기 10-11승 정도 되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질량 M은 중력을 결정하는 양이라는 의미로 중력 질량이라 부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하면 지표면에 있는 물체가 낙하하는 가속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질량을 스몰 m, 천체의 질량을 라지 m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천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찾아야 하는데요. 물체가 구형이라면 물체 사이의 거리는 구의 중심 사이 거리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레벨 3에서 증명할 거고 여기서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라서 물체가 천체의 표면으로부터 h만큼 떨어져 있고 천체의 반지름이 라지 r이면 천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라지 r 플러스 h가 되겠죠. 따라서 천체와 물체 사이의 만유인력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체의 크기는 천체에 비해서 너무 작기도 하고 물체가 거의 천체의 표면, 즉 지표면 근처에 있다면 지표면으로부터 떨어진 높이 h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은 이렇게 근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가 받는 만유인력에 의한 가속도의 크기는 이 힘의 관성질량 mi를 나눈 값이 되겠죠. 여기서 스몰 m은 중력을 결정하는 중력 질량이고 mi는 물체의 가속을 결정하는 관성 질량입니다. 개념적으로 두 물리량이 같을 필요는 전혀 없지만 우리의 우주는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습니다. 따라서 이 항이 약분되고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상관없이 G로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천체 표면, 지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구의 표면이라면 지표면에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지구의 질량과 지구 반지름에 의해서 9.8m/s 제곱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지구는 완전한 구형도 아니고 정지된 상태도 아니라서 실제로 측정된 값이랑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 정도의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지표면에서 낙하하는 물체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9.8m/s 제곱 정도의 가속도로 똑같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물체를 낙하시키는 높이 h가 너무 높아지면 이것보다 작아지겠지만 멀리 가는 비행기의 고도가 10,000m 정도인데 이것보다 낮은 높이라면 h에 의한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제에서 이 효과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제 지표면상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 천체에 의한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g라고 하면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mg가 됩니다. 우리가 질량이 큰 물체를 무겁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물체를 들 때 중력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받쳐야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물체의 무거운 정도를 웨이트, 무게라 부르는데요. 뉴턴 이전에는 무게가 물체의 고유한 성질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뉴턴 역학에서 무게는 중력의 크기가 됩니다. 중력은 힘이기 때문에 엄연히 방향이 존재하는 벡터량인데요. 무게는 이 힘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스칼라량으로 취급된다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현대적인 중력 개념은 엘버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관성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같은 가속도로 낙하하는 이유는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성 질량이 커서 물체가 가속되려고 하지 않는 만큼 정확히 중력 질량이 커서 중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같다는 거죠. 물체의 관성이라는 건 공간 속에서 물체의 가속을 결정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기술하는 방식과도 깊게 연관된 물리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는 경험적인 사실을 등가 원리로 놓고 중력을 힘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 즉 공간의 기하학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죠. 일반 상대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학은 레벨 4에서 공부하게 될 거고 레벨 2부터 차근차근 개념을 확장해 나갈 겁니다. 여기서는 질량끼리 서로 당긴다는 뉴턴의 만율력 개념이 일반 상대론에 의해서 시공간의 성질로 확장되면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중력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한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질량으로 사용할 거고요. 중력 이론 역시 레벨 3까지는 뉴턴의 중력, 만유인력으로 계산하게 될 겁니다. 천체 표면에서 중력 가속도 계산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구의 표면부터 다시 계산해 볼게요. 물론 지구는 완전한 구형으로 가정하고 다른 운동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지구의 질량은 6 곱하기 10의 24승 kg 정도고 반지름은 6000km 정도죠. 중력 가속도라는 건 질량이 m인 물체가 지구가 당기는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지구 반지름 제곱분의 중력 상수 g와 지구의 질량 m을 곱한 값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계산했듯이 지구의 표면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9.8m/s 제곱 정도가 됩니다. 이건 물체의 질량이 10kg이라면 지표면에서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98N 정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지표면에서 물체의 무게가 98N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제 같은 방식으로 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달은 지구보다 질량의 80배 정도 작고 반지름도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1.6m/s 제곱 정도가 됩니다. 대략 지구의 6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이 말은 질량이 10kg인 물체를 달의 표면에 가져오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 또는 무게가 지구보다 6배 정도 작다는 뜻입니다. 살짝 응용해 보겠습니다. 밀도가 로로 균이라고 반지름이 R인 구형 천체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천체의 질량은 구의 부피의 밀도를 곱해서 구할 수 있고 이 천체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똑같은 밀도지만 반지름이 2배인 천체를 생각해 볼게요. 이 천체의 질량은 반지름이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질량은 8배가 되어서 8m이 됩니다. 대신에 천체의 표면은 중심에서 2배 멀어졌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왼쪽 천체의 2배가 되어야겠죠. 이번에는 지표면에서 높아질수록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표면은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만큼 떨어진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구를 가정해서 지구 표면에서의 g값을 계산했었죠. 이제 건물 높이만큼 올라갔을 때의 중력 가속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건물 위에 있는 물체는 지표면에 있는 물체보다 지구에서 더 멀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가 지표에 비해서 작아질 거라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건물이 아무리 높아봐야 1km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지구 반지름의 0.01% 달라지는 것도 힘듭니다. 두바이에 있는 부르츠 칼리파 건물의 높이가 828m나 되긴 하지만 지구의 반지름에 비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를 계산할 때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유효 숫자 4번째 자리를 1만큼 올리는 정도입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0.03% 정도 줄어드는 수준이죠.
높은 곳에서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체중을 재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치만 그 차이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너무 미미한 수준이죠. 저울의 오차 범위보다 작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이 평평하게 보일 정도의 상황이라면 중력 가속도는 상수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고요. 좀 더 높은 곳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상당히 높게 날 때는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 고도 10km 정도에서 비행하죠. 여기서 중력 가속도를 계산할 때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유효 숫자 세 번째 자리를 바꾸는 효과라서 0.3% 정도 아까보다는 변화가 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인공위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공위성의 높이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대충 대기권의 높이 1000km 정도에서 공전하는 인공위성을 생각해 볼게요. 높이가 이 정도 되면 중력 가속도를 계산할 때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지표에 비해서 꽤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정도 차이 나면 더 이상 중력 가속도를 상수로 둘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정도 높이는 지구 반지름의 15% 높이기 때문에 이건 지표면을 평평하게 근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번에는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달과 지구는 평균적으로 38만 km 정도 떨어져 있고 각각의 질량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두 천체 사이에 작용하는 뉴턴의 중력, 만유인력은 10의 20승 뉴턴 정도가 됩니다. 이 힘에 의해서 달과 지구는 서로를 향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게 되는데요. 달의 질량이 지구보다 80배 정도 작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달이 지구보다 80배 크게 나타나죠. 이제 달에 의해서 지구가 받는 힘에만 집중해 볼게요. 지구가 작은 천체가 아니기 때문에 달에 의한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위치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달에 가까운 쪽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먼 쪽은 좀 더 작게 나타나죠. 달에 가까운 쪽을 점 A, 먼 쪽을 점 B로 두면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달과 A 지점 사이의 거리는 지구 반지름만큼 짧아지게 되고 달과 B 지점 사이의 거리는 지구 반지름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지점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각각 이렇게 계산되죠. 그리고 이 가속도를 중심에 대해 상대적인 양으로 생각하면 지구의 양끝 부분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10의 마이너스 6승/s 제곱의 가속도를 달에 의해서 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구의 표면은 달에 의해서 달과 지구를 잇는 직선 방향으로 늘어나는 방향의 힘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이 힘을 타이달 포스, 조성력이라 부르죠. 만약에 지구가 변형되기 쉬운 액체나 기체 행성이라면 이런 식으로 달을 향하는 방향으로 늘어난 모양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치만 지구는 암석형 행성이기 때문에 조금 찌그러질 수는 있지만 큰 변형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구에 있는 물은 변형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 되죠. 이것이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가 됩니다. 이 내용은 뉴턴의 프린키피아 3권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시까지는 달을 보는 반대편도 밀물이 되는 이유를 직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뉴턴은 자신의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달의 반대편도 밀물이 되는 이유와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까지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설명해냈습니다. 레벨 2에서 뉴턴의 계산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계산해 볼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거울수록 낙하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을 갈릴레오가 사고 실험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낙하하는 원인을 만유인력이라는 힘 때문이라는 걸 뉴턴이 수학적으로 보여주었죠. 현대에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을 사용하고 있고 뉴턴의 만유인력은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의 근사적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벨 1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도 되고 뉴턴의 만유인력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m1, m2인 두 물체가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걸 공부했었죠. 비례상수로 중력 상수 g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정할 때 물체가 구형이라면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물체가 구형이 아닌 경우에는 레벨 3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만유인력에 사용된 질량은 사실 중력 질량이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에 의해서 관성을 결정하는 관성 질량과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뉴턴의 만유인력을 사용하면 구형 천체 지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 크기 g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 중력 가속도의 크기 g에 물체 질량 m을 곱한 것이 중력의 크기인 물체의 무게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